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한 공항에서 한국 여권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프랑크푸르트 유학생 라제시입니다. 독일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사람과 국가, 그리고 품격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 친구 태훈이 있었습니다. 태훈과의 만남은 대학교 국제학생 모임에서였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태훈은 첫 만남부터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항상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동양인 유학생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훈에게서 배우는 것들이 늘어갔어요. 우리는 같은 경영학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밤새 과제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독일 여러 도시를 탐험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태훈은 저보다 4살 많았지만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편안한 관계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태훈을 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어느 날 태훈이 학기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저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 독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설레는 제안이었어요. 게다가 태훈의 한국인 친구 2명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수락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유럽 내 여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독일 학생 비자가 있어 쉥겐 지역 내 이동은 가능했지만 여전히 인도 여권을 가진 저에게는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태훈은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죠. 그 차이가 조금 부럽기는 했지만 여행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도 진짜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업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할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행에서 만날 풍경들을 상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태훈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와 준호, 태훈의 한국인 친구들도 태훈처럼 친절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곧 우리 넷은 첫 목적지인 바르샤바를 향해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 안에서 태훈과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김밥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들은 여행 계획을 세세하게 정리한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방문할 장소와 시간, 교통편까지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한국인의 특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기차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훈은 이전에 10개국 이상을 여행했다고 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다녀왔다고 했죠. 한국 여권으로 16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 여권으로는 50개국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태훈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부러움과 동경, 그리고 작은 좌절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태훈이 자유롭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쌓은 경험들은 너무나 풍부했고 그의 눈빛에서 넘쳐나는 자신감은 분명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 한편에서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선 것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세상은 여건에 따라 이동의 자유를 다르게 주는 걸까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인간인데 단지 국적이라는 우연한 조건 때문에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불평등한 게임의 규칙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쥐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복잡한 서류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태어난 국가에 따라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 속에서 즐거움과 성장의 순간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나도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번져갔어요. 지식, 능력, 열정 같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그저 여권 한 장의 차이로 인생의 가능성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세계를 더 넓게 보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갈망은 제게도 있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작은 상처로 남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설렘으로 덮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을 보며 이번 여행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폴란드 국경을 지나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태훈은 책을 읽고 민수와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경험들을 상상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곧 저는 여권과 국적이 아닌 사람의 품격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도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늘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학생 때부터 해외여행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 푸른 바다를 건너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할 거라는 상상을 했었지만 현실은 제 꿈보다 훨씬 더 냉혹했어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먼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고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숙소와 항공권 예약을 미리 해둔 증빙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또 하나의 학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를 거치고 재정 능력을 증명하고 때로는 보증인까지 필요했어요. 그 모든 준비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초조함은 이미 여행의 설렘을 반쯤 앗아가곤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도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몇 주 때로는 몇 달에 걸친 준비 끝에 기다리던 봉투가 도착했을 때 그 안에서 차가운 거절 통지를 발견하는 순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그저 인도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그 공식적인 문서 속에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대학 시절 영국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비자가 거부되어 포기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논문이 채택되어 발표할 기회까지 얻었는데도 한 장의 비자가 없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교수님과 친구들이 런던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홀로 들여다보며 흘렸던 눈물, 왜 하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과 분노가 뒤섞였던 그 감정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잃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내 가치와 역량, 꿈과 희망이 단지 여권 한 장의 색깔과 국가명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경험이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동등한 기회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적 좌절감은 때로 제 자신감의 뿌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난 나라에 따라 이렇게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또 다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다른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희망을 붙잡아야 했어요. 독일 유학을 오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약은 많았어요. 독일 학생 비자로 쉥겐 국가 내 이동은 가능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마다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국적 친구들, 특히 미국이나 일본, 한국 친구들은 훨씬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훈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 여권의 가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첫 만남에서 태훈이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오기 전에 이미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자 없이 대부분의 선진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웠어요. 태훈은 마치 세계가 모두 열려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여행했습니다. 태훈의 여행 사진을 볼 때면 저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세계를 누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제게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불평등한 시스템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 번은 태훈에게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권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어요. 태훈은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자신도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노력과 국가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훈의 말을 들으며 무조건적인 부러움보다는 존경심이 생겼어요.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위상을 높인 한국의 발전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인도도 언젠가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어디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유럽 여행은 독일 밖으로 나가는 제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독일로 유학 온 것 말고는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설레고 기대되었죠. 비록 인도 여권으로 인한 제약은 있었지만 쉥겐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자유로웠기에 이번 기회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어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태훈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서, 귀국 항공권, 여행 일정표, 재정 증명서 등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기차 안에서 바르샤바에 도착하기 전 태훈이 입국 심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것 없다며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고 여행 목적을 명확히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태훈의 말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작은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바르샤바 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입국 심사대로 안내되었어요. 유럽 연합 국가와 비유럽 연합 국가 국민을 위한 별도의 줄이 있었습니다. 태훈과 친구들은 한 줄로, 저는 다른 줄로 서게 되었죠. 그 작은 분리조차 제게는 낯선 느낌을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인데 여권 하나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여행에서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의 입국 심사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유럽 연합국가 국민들을 위한 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제가 서 있는 비유럽 연합국가 국민 줄은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태훈과 친구들은 이미 심사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 제 차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에 다가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여권과 체류 허가증을 제출했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정보 등을 물었습니다. 준비해둔 대로 대답했지만 심사관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결국 심사관은 저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작은 방에서 저는 또 다른 심사관에게 여행 계획과 재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불안한 마음에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약 30분 후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방에서 나오자 태훈과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래 나오지 않아 걱정했다고 했어요. 태훈은 괜찮냐며 따뜻하게 물어봐 주었고 저는 그저 일상적인 절차였다며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 서양인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 억양이 강한 목소리로 자신을 오스틴이라고 소개했어요. 같은 호스텔에 묵게 될 여행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여행자가 인사를 건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스틴의 다음 말에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스틴은 제가 별실에서 추가 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며 인도 여권이라 그럴만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인도 여권은 워낙 약하니까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태훈을 향해서도 한국 여권도 그냥 좀 나은 정도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라며 총리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사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오스틴의 태도가 너무 불쾌했어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영어로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할 자신이 없었어요. 태훈의 반응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웃으며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라는 사실을 정중하게 정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권의 강도는 국가 경제와 국제관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치 체제와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로 상대방의 오해를 바로잡는 태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스틴은 태훈의 설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여전히 아시아 여권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아시아인 여권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글쎄 여전히 꺼림칙하다며 유럽 여권과는 품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와 준호도 별말 없이 태훈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그저 미소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차분함이 오히려 오스틴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한 오스틴은 잠시 후 다른 여행객들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호스텔로 향하는 길, 우리는 오스틴의 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태훈은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였습니다. 태훈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호스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바르샤바 구시가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며 오스틴과의 불쾌한 만남은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의 풍경과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행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가 호스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오스틴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훈이 미소와 함께 동의하기 전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오스틴은 또다시 여권과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아시아 여권을 쓰지 않을 거라며 유럽인은 태생부터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다가왔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태훈도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스틴의 편견 가득한 발언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마치 여권과 국적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권에 대한 그의 태도는 너무나 무례했어요. 자신이 여행할 때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으스대는 그의 모습에 점점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식사 중간에 옆 테이블에 앉은 아시아인 여행객들을 보고 오스틴은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은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유행인 것 같다는 말을 크게 해서 들리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스틴의 의도적인 발언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한 것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단지 한 번 시계를 보더니 내일 일정을 위해 일찍 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오스틴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태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민수와 준호도 태훈의 리드를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왜 오스틴 같은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오스틴의 무지와 편견은 그의 문제일 뿐, 우리가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영향력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태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의 수준에 맞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무례해질 필요는 없으며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어요. 태훈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스텔 방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계속해서 오스틴의 말과 태훈의 반응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태훈은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걸까?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권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편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바르샤바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구시가지 광장, 바르샤바 왕궁, 성 요한 대성당 등을 둘러보며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에 빠져 오스틴과의 불쾌한 만남은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태훈과 친구들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다시 오스틴을 마주쳤어요. 그는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우리를 보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요. 멀리서도 오스틴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오스틴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내일 파리로 이동한다며 우리 일정도 궁금해했습니다. 태훈이 우리도 내일 파리로 간다고 하자 오스틴은 반갑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의 친근한 태도가 어제와 너무 달라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무례한 발언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바르샤바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유대인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유대인들이 겪은 비극적인 역사를 배우며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오스틴의 발언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위험한 편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파리행 기차 예약을 확인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전자비자에 작은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생년월일이 한 자리 잘못 입력되어 있었어요. 순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입국이 거부되면 어떡하지? 모든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바로 태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프랑스 대사관 비상 연락처도 알아봤습니다. 결국 전자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처리에는 최소 이틀이 필요했고 우리의 파리행 기차는 내일이었습니다. 태훈은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는 우리 모두의 파리 숙소 예약을 변경하고 기차표도 이틀 후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실수 때문이었는데도 태훈과 친구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르샤바에 더 머무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제 실수로 인해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훈의 진심 어린 도움과 이해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인도 사람이라 이런 실수를 한다며 또다시 국적을 이유로 판단했을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입국 비자 문제로 바르샤바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정이 꼬여 속상했지만 덕분에 바르샤바를 더 깊이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태훈과 친구들 덕분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상황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새로운 전자 비자가 발급되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다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며 이번에는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길 바랐어요. 태훈은 여전히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파리 기차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서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역시나 심사관은 제 여권과 비자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심사관은 제게 별실로 가서 추가 확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실에서 또 다른 심사관이 제 비자와 여행 목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어요. 비록 새로 발급받은 전자 비자였지만 이전에 있었던 오류로 인해 시스템에 플래그가 표시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심사관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태훈이 별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간 후 심사관에게 저와 함께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비록 별실에 함께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더 불안했을 거예요. 결국 약 1시간의 추가 심사 끝에 입국이 허가되었어요. 별실에서 나오자 태훈이 안도의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이미 숙소 체크인을 위해 먼저 갔다고 했어요. 태훈이 저와 함께 남아 기다려준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배려와 책임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파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훈에게 사과했습니다. 제 때문에 여행이 계속 지연되고 복잡해져서 미안하다고요. 태훈은 웃으며 전혀 그런 생각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도 여행의 일부라며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여행은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숙소에 도착해보니 민수와 준호가 방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한 레스토랑도 예약해 놓았더군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파리의 첫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 나섰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줄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에펠탑 주변을 산책하는 동안 태훈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감, 입국 심사에 대한 두려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의 공감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태훈은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형, 이게 여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쌓아온 결과야.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지금처럼 인정받게 된 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신뢰성 덕분이라는 거였어요. 여권의 가치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여권을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결정하는 문서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여권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결국 저와 같은 인도인들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태훈의 말이 더욱 깊이 와닿았습니다. 파란색 한국 여권은 단순히 국가 이름이 적힌 책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품격, 그리고 책임감이 쌓아 올린 신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오스틴과 같은 사람들의 편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오스틴을 마주쳤어요. 그는 또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있었고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훈은 변함없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태훈을 본받아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오스틴의 편견에 대해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좁은 시각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트 언덕 등을 돌아다니며 파리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빠져들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에 집중하다 보니 입국 심사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태훈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의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훈은 카메라로 풍경을 담았고 저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어제 태훈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는 태훈의 말이 점점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여권이나 국적이 아닌 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진정한 존중을 받는 기준이라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과 친구들이 여행 중 보여준 예의와 배려, 책임감은 분명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가치였을 거예요.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태훈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매너와 예의범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할 때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방문하는 나라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인도인으로서 제가 해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분명 저 역시 제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고 제 행동이 인도와 인도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이자 기회이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예술품들 사이를 거닐며 문화의 힘과 가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훈은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많은 작품들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교양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루브르를 나와 센 강변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또다시 오스틴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여전히 친근한 척 다가왔어요. 마치 바르샤바에서 했던 무례한 발언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태훈은 변함없이 예의 바르게 대응했고 저도 그에게 배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스틴은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태훈이 수락하는 것을 보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스틴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태훈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오스틴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화 주제는 주로 여행 경험과 각국의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태훈은 한국 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저도 인도의 다양성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오스틴도 점차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태훈은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했어요. 그에 따르면 오스틴의 태도 변화는 우리가 그의 편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꾸준히 존중과 품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맞대응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태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불공정한 대우나 편견에 맞닥뜨렸을 때 주로 분노하고 상처받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태훈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국적이나 이동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의 파란 여권이 존중받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품격 때문이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며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훈은 한국의 궁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인도의 타지마할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나누었어요. 베르사유 궁전을 나와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태훈은 제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처음 유럽 여행을 왔을 때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고 해요. 때로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혼동되어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어요. 태훈의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나 큰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도인으로서 제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에요. 태훈과 친구들은 서울로, 저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우리는 공항 근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와 함께
면세점에서 기념품도 사고 싶었어요. 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있었고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도 오스틴을 마주쳤어요. 그도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근처로 온 것 같았습니다. 오스틴은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 식당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간단히 음료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쇼핑몰을 둘러보며 태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드릴 작은 기념품을 찾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약속대로 오스틴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자신의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모로코로 가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모로코의 아름다운 건축과 문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인도와 모로코의 역사적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태훈이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려다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훈이 주우려고 몸을 숙이기도 전에 오스틴이 재빨리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스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오스틴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태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도둑이 있다고, 누군가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 했다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고 태훈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 준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오스틴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틴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아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다니까. 여행지에서 도둑질이라니, 역시 여권이 전부가 아냐라며 태훈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가운데 태훈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저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스틴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스틴의 거짓말과 무례함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쇼핑몰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주변의 소란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오스틴은 자신의 지갑을 태훈이 훔치려 했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은 차분하게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스틴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신감 있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보안실로 안내되었고 보안 요원은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태훈이 자신의 지갑을 떨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오스틴이 그것을 주워드는 장면. 절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영상을 보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갑은 오스틴 씨가 직접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분이 떨어뜨린 것이고 이분은 피해자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스틴의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진 순간 그의 모든 허세와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보안 요원은 오스틴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태훈에게 사과했습니다. 태훈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는 화를 내거나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괜찮다고 말한 뒤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했어요. 지켜보던 저와 민수, 준호도 태훈의 품위 있는 대응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태훈의 태도는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보안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오스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의 마지막 밤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집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여행 중 있었던 즐거운 일들과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친절했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틴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가 아시아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결국 그를 망신시킨 것이었죠. 반면 태우는 끝까지 자신의 품격을 지켰고 그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상황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품격이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되는 것이란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태훈이 보여준 침착함과 존엄성은 어떤 여건이나 국적보다 더 강력한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내면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도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여권의 색깔이나 입국 심사에서의 대우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세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태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로 짧지만 의미 있었던 여행이 끝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태훈과 친구들은 서울행 비행기를, 저는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평생 간직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태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단지 여행을 함께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저에게 보여준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에 대해서도요. 태훈은 미소 지으며 자신도 이번 여행이 특별했다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류할 때 모두가 성장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태훈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가죽 여권 케이스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작은 선물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새로 받은 여권 케이스에 제 인도 여권을 넣어보았어요. 초록색 인도 여권이 한국의 전통 문양 케이스와 만나니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이 조합이 마치 이번 여행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한국어 공부 시작할래. 언젠가 너처럼 되고 싶어. 진심이었습니다. 태훈이 보여준 자신감과 품격,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은 제가 배우고 싶은 가치였어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오라는 초대와 함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앱을 추천해 주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파리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입국 심사에서의 불안감, 오스틴과의 불편한 만남, 태훈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날의 사건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치를 실천하고 싶었어요. 여권이 주는 진정한 힘이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기숙사로 돌아오니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인도 여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였으니까요.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저는 약속대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온라인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태훈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몇 주 후, 태훈에게 처음으로 한국어로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태훈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 칭찬해 주었고 계속 응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국제학생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인도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기도 했어요. 이런 교류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준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저는 인도로 돌아가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훈에게서 배운 가치를 제 삶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었어요. 졸업식 날, 저는 태훈이 선물해준 여권 케이스에 넣은 인도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권의 색깔이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였습니다. 인도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태훈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서 배운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태훈은 언제든 인도에 놀러 오겠다며 우리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답했어요. 오늘도 저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제 인도 여권을 당당히 제시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추가 심사나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위축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권의 색이나 국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인도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전 세계에서 존중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는 저와 같은 인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인도 뭄바이의 국제기업에서 아시아 담당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훈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억을 쌓았어요. 태훈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는 그의 수업에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인도 정부의 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 학생들에게 국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인도 문화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처음 회의에서 저는 태훈에게서 배운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여권의 가치는 정치적, 경제적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국민들이 세계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지금은 인도 청년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태도에 대해 강연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와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종종 태훈과의 여행 이야기, 특히 오스틴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기도 해요. 청년들의 눈빛에서 깨달음과 공감을 발견할 때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인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태도까지 배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오스틴과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분노하거나 상처받기보다는 태훈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태훈이 선물해준 여권 케이스가 여전히 놓여 있어요. 시간이 지나 조금 낡았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태도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케이스에 여권을 넣으며 태훈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디서든 인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갑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인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해요. 한 사람의 태도가 때로는 한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어요. 오늘 저는 또 다른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 여행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 포럼이에요.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며 문득 태훈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변화에 태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가방에 여권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권이란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다른 문화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는 결국 개인의 품격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비행기를 타기 전 태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 이제는 꽤 유창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태훈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고 도쿄에서의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라제시, 넌 어떤 여건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단 걸 항상 기억해. 그 말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적과 여권의 색깔을 넘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인도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 인도 여권도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정책이나 선언이 아니라 저와 같은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행동에서 시작될 테니까요.